혹시 잘 들리세요? 여러분, 들리시나요? 들리시면 들린다고 말해주세요. 들려요? 아, 다행이다. Oh no. 어떡해요. 저 1차로 한 라방이 날아가 버렸어요. 갑자기 쫓겨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저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요. 1시간이나 했는데 그거 다 날아갔어요. 어떡하지? 너무 어이가 없네. 제가 이거를 꼭 저장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날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 유튜브에 1000명의 구독자랑 내가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날아갔어. 정말 이 나쁜 인스타그램 놈들. 정말 잘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다시 해볼게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존경의 어원에 따르면 어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의 독특한 개성을 아는 능력이다. 존경은 다른 사람이 그 나름대로 성장하고 발달하기를 바라는 관심이다. 이와 같이 존경은 착취가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어떤 사람을 존경하려면 그를 잘 알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보호와 책임은 지식에 의해 인도되지 않는다면 맹목적일 것이다. 지식은 관심에 의해 동기가 주어지지 않으면 공허할 것이다. 지식에는 여러 층이 있다. 사랑의 한 측면인 지식은 주변에 머물지 않고 핵심을 파고든다. 이러한 지식은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을 그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되게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떤 연인한테 바라는 사랑이 뭐였냐면, 저는 사실 사랑을 받기에 앞서서 존경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혹시 아직도 소리 안 들리세요? 아, 다들 들리시죠, 소리? 어떤 분이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랑을 받기에 앞서서 존경을 먼저 받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연인 관계에 있어서 사랑에 빠지고 나면 이 사람이 하는 게 되게 대단해 보이고, 이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되게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빠지고 나면. 근데 저는 반대로 나를 존경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서 나를 존경하는 게 아니라 나를 존경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를 연인 관계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먼저 존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 가끔 우리도 이제 어떤 작가나 TV에서 어떤 셀레브리티나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생각이 멋있고 그 사람이 하는 행보가 멋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게 만들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게. 근데 저는 그렇게 저를 먼저 존경을 하고,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나를 연인 상대나 여자로서가 아니라 나를 사람으로서 내가 너무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나의 가치관을 이해해서 내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서 나를 존경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에 먼저 빠지고 그리고 나서 존경을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난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니라 나를 존경하기 때문에 사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나의 연인이. 그래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근데 또 이것도 이 책에 의하면 그것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니까, 응?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도 진정한 사랑은 아니겠죠? 왜냐면 내가 먼저 존경하고 그 사람을 사랑해야 이 책에 의하면 내가 주는 사랑이니까. 그래서 이 책에 의하면은 이것 또한 수동적인 행태이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되게 그 존경이라는 게 어떤 사람에 대한 경외심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을 하면 그 사랑이 끝나면 나에 대한 존경도 사라지거든요. 근데 나를 존경하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 사랑이 끝나도 그 사람을 계속 존경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걸 봤어요. 제가 많이 느꼈던 게 봉태균 님도 그랬고 봉태균 님이 하시시박 님이랑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유태온 님도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었는데 그 상대의 아내분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인간으로서 먼저 존경한다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봉태균 님이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이라서 내가 이 사람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꼭 내가 아니어도 너무 멋진 사람이기 때문에 더 넓은 세상으로 훨훨 날아갈 수 있는 사람이고 더 멋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 걸맞는 사람이 돼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유태원 님도 그랬어요. 유태원 님도 니키리 님이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앞서서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랑을 바랬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그것도 느꼈죠. 그런 사랑을 바라는 것도 한 수동적인 행태구나. 내가 먼저 그런 사랑을 바란다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존경을 해야겠다.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그 책임과 보호 그리고 존경에 대한 느낌이 그런 그 조건이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존경을 하려면 그 사람을 알고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 존경이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냐에 달린 거거든요.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세계를 이해해야지만 존경할 수 있잖아요. 그냥 내가 사랑하고 나서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너무 열심히 살아, 막 운동도 해, 막 뭐 책도 많이 읽어. 이거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보이는 거지. 그 사람을 이해하고 나서 존경하고 나서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먼저 알고 먼저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게 전 되게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분리라는 감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다른 사람과 융합하려는 기본적인 욕구는 또 하나의 각별히 인간적인 욕망, 곧 인간의 비밀을 알려는 욕망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 또는 다른 사람의 존재의 깊이에 도달하려고 하면 할수록 인식의 목표는 더욱 멀어진다. 인간의 비밀을 아는 한 가지 방법, 절망적인 방법이 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는 힘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그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느끼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소유물로 바꿔놓는 힘으로부터 생기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런 파괴적인 사랑은, 지배적인 사랑은 결국에는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죠.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그리고 이거는 어떤 고문 같은 거예요. 이거를 소유물로 만드는, 이 사람을 개인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이 사람을 소유물이나 사물로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게 결국에는 사실 그런 정치적인 거랑 맞물리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독재 정치가 이런 의미에서 발현이 된 거죠. 어떤 사람들이 합의를 원하고 그럼으로써 지배를 원하고 그 지배로서 그 사람을 개인이 아니라 어떤 사물의 소유물로 바꾸는 소유물로 바꾸는 거죠. 그런데 이 비밀을 알게 해주는 또 하나의 길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융합하는 행위를 통해 나는 당신을 알고 나 자신을 알고 모든 사람을 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나는 오직 한 가지 방법에 의해서만 인간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의 사고가 제시하는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빌의 경험에 의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을. 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또 중요한 게 어떤 존경을 할 때 이 사람을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알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나 자신도
완전하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도 완전하게 알지 못한다는 어떤 미지의 세계라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그래서 어떤 사고나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알고 있다는 사고나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하빌의 경험에 의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빌 자체가 힘들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조금 넘어가 보면은, 그 하빌이라는 거는 그 주는 사랑, 능동적으로 주는 사랑, 보호, 책임, 존경, 지식으로서 전달하는 사랑이 하빌의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에는 조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혹시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뭐죠? 더 글로리. 더 글로리 보신 분 있나요, 혹시? 그 더 글로리를 저는 끝까지 보진 않았는데, 그 더 글로리를 쓴 그 경위를 봤거든요? 더 글로리 경위라고 하기 좀 웃기다. 더 글로리를 쓰게 된 이유를 작가님이 얘기를 했는데, 더 글로리, 김은숙 작가님이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김은숙 작가님한테 물어봤대요. 엄마는 내가 죽도록 맞고 오는 게 괴로울 것 같아? 아니면 내가 누구를 죽도록 패는 게 괴로울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 질문에 의해서부터 그 드라마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 인터뷰에 댓글을 읽었는데, 많은 분들이, 자녀를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자식을 가지기 전에는, 내 자식이 패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식을 낳기 전에는. 근데 자식을 낳고 보니까 그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내가 내 자식을 끔찍히 아끼니까 그 마음을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내 자식을 사랑하니까,인지 내 자식이 얼마나 나한테 소중한지 아니까 그 상대 부모의 마음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나한테 내 자식이 중요한 만큼 그 상대 부모한테도 그 자식이 얼마나 중요하겠어. 그래서 선택을 못 하겠다고 그렇게 댓글을 다는 걸 봤어요. 그게 되풀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보면서 느꼈는데, 여기서도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사랑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 개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적으로도 그런데, 왜 많은 종교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라고 하잖아요. 보통 많은 종교의 교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결국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줄 알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 자식을 사랑할 수 있으면 내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으면 다른 자식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불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래요. 기독교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고, 불교도 이제 불교에서는 개인과 진정한 초월을 이루면 개인과 신이 하나가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기독교에서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그래서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그리고 많은 종교에서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이 책에서도 얘기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개인을 사랑하면 결국에는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게 올바른 사랑일 때만, 어떤 올바른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일 때만 이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종교 얘기도 나와요. 종교 얘기에서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만일 그대가 그대 자신을 사랑한다면 그대는 모든 사람을 그대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할 것이다. 그대가 그대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한 그대는 정녕 그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한다면 그대는 그들을 한 사람으로 사랑할 것이고, 이 사람은 신인 동시에 인간이다. 따라서 그는 자식이 자신을 사랑하면서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위대하고 올바른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주는 사랑을 진정하게 주는 사랑, 뭐 희생이나 빼앗기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우러나는 주는 사랑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 자신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자신보다 남을 더 사랑해서도 안 되고,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도 안 되고, 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할 때 어떤 그런 결핍을 느끼게 되는 거죠. 희생이라는 빼앗긴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고, 남보다 또 나를 더 많이 사랑할 때는 이기적인 마음이 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을 하는 게. 그래서 근데 좀 이 사회에서 되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말을 하는 게, 이 자본주의 경제 구조 때문에 이제 너무 인간의 본성도 그렇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게 다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인 거예요. 경쟁과 어떤 질투를 부추기는 사회이기 때문에 요즘 사회에서는 더 진정한 사랑을 찾기가 어렵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는 굶어 죽지 않으려면 현재의 시장 조건에 따라 자본가에게 노동력을 팔아야 한다. 이런 경제적 구조는 가치의 위계 질서에 반영된다. 자본은 노동력을 지배한다. 생명 없는 축적된 물품이 살아있는 한 인간의 힘, 곧 노동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갖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로 자본주의의 기본 구조이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가치를 쫓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서로 질투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상호 질투와 경쟁은 비록 이러한 질투와 경쟁 사회 경쟁의 사회 경제적 원인이 모두 없어지더라도 계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후에 3장에서는 되게 그 시대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3장에서는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어머니의 역할이라든지 아버지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여자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이 책에서는 동서계적인 사랑 또한 인정하지 않거든요. 관계를. 되게 비이성적인 관계 이런 식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요즘 시대상이랑 많이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3장에서는. 근데 이제 어쨌든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그래서 이제 시대 착오적인 말이 그러니까 시대 착오가 아니죠.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그게 맞는 말이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현대인은 자기 자신을 상품으로 만들었다. 현대인은 자기 자신의 생명력을 퍼스널리티 시장에서 자신의 위치와 상태를 고려하여 최고의 이익을 올려야 할 투자로서 경험하고 있다. 현대인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동료로부터, 자연으로부터 소요되어 있다. 이런 시대 때문에 이런 거죠. 어떤 분들이 그래서 거기서 엥하고 잠깐 쉬었어요. 그쵸? 그 부분에서는 좀 요즘 세상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좀 많긴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극복하려면, 이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로 사랑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려면, 자기 자신이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기술에 대해서, 야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삶의 모든 국면을 통해 훈련, 정신집중, 인내를 실행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생활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8시간 일하는 동안 부과되는 규격화된 생활 방식과는 반대되는 것에 탐닉해서 균형을 잡으려는 경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욕구가 생긴다는 거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명상, 독서, 음악 감상, 산책 등에 할당하는 것. 최소한의 시간 이상으로는 탐정소설이나 영화 같은 도피주의적인 활동에 탐닉하지 않는 것. 과식하거나 가음하지 않는 것 등이 분명히 초보적 규칙이다. 그러나 훈련이 외부로부터 부과된 규칙처럼 실행되어서는 안 되고 자신의 의지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훈련을 즐겁게 생각하고 훈련을 그만두면 결국 실패하게 될 행동에 천천히 익숙해지는 것이 본질적인 일이다. 훈련은 어쨌든 고통스러운 것으로 가정하고 고통스러운 훈련만이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서양 훈련에 대한 개념의 불행한 측면이다. 그래서 약간 여기서는 서양과 동양을 구분도 많이 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보면은 이런 사회에서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찾으려는 그 노력을 훈련이라고 하는데 그 훈련이 이제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명상, 독서, 산책
그리고 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그런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거. 이런 활동인 거죠. 그런 게 이제 좀 자기를 찾아가는 활동인 거죠. 근데 그게 어떤 규칙처럼 남이 부과한 규칙처럼 실행하면 안 되고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미라클 모닝 같은 그런 게 유행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정신적인 집중하는 훈련을 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상 정신을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은 홀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사랑의 능력에 불가결한 조건이다. 내가 자립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집착한다면 또는 그녀는 생명을 구조하는 자일 수는 있지만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조건이 된다. 홀로 있으려고 해본 사람은 누구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게 된다. 그는 침착하지 못하고 조바심을 느끼며 심지어 상당히 불안까지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훈련은 가치 없고 어리석으며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는 훈련을 계속하기 싫은 자신의 마음을 합리화하기 쉽다. 또한 그는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는 온갖 상념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관찰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지만 그게 만약에 진정으로 우리가 이제 그 경험을 하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 순간 하고 있는 활동이 유일하게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하고 이 일에 몰두해야 한다. 만일 정신 집중이 되어 있다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스스로 혼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고 그 무언가를 하는 활동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것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정신을 집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하면 남한테 기대하지 않고 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생활 궤도가 불쾌하고 음울한 친구도 피해야 한다. 그런 정신을 가지려면 곧 육신은 살아있으나 정신은 죽은 자들, 사상과 대화가 보잘것없는 자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짓거리는 자들, 생각하지 않고 상투적인 의견을 주장하는 자들을 역시 피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웃겼던 게 사실 제가 우리가 이제 저희가 유튜버니까 악플이 많이 달리잖아요. 근데 악플에 되게 타격을 많이 안 받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육신은 살아있으나 정신은 죽은 자들, 사상과 대화가 보잘것없는 자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짓거리는 자들이 바로 그 악플러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그런 다른 사람들을 그런 악플을 남김으로써, 익명 뒤에 숨어서, 남김으로써 그런 걸로 자기의 결핍을 채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내가 사는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마주칠 리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유튜버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 막 갓생 살고 막 진짜 멋있는 분이거든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분의 개인적인 인생으로도 그렇고 되게 멋있어서 제가 그분을 좋아해요. 근데 그분한테 막 악플이 엄청 달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악플을 보면서 그분 채널에 달린 악플을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은 너무 열심히 살고 너무 사회적으로도 자기 개인적으로도 너무 안정된 삶을 살아서 저런 악플 다는 애들은 그 사람 인생에서 마주칠 일이 없을 텐데 저런 유튜브에나 댓글 달 수 있지 실질적인 생활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에서 발들일 수 없어. 그런 악플러들은. 그러니까 뭐 길 지나가다가 그런 뭐 편의점에서 우연히 마주칠 수는 있겠지. 하지만 사람이 바운더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모든 같은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에 맞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한 그 유튜버 분이 사는 사회에는 그 악플러들이 사는 사회랑 달라. 그래서 그 악플러들은 그 사회로 들어올 수가 없어. 그분의 인생 바운더리로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야. 암만 욕해봤자 그 사람이 사는 레벨까지 못 올라올 텐데. 생활 반경이 달라서 마주칠 수 없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되게 열심히 살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안정적인 사회에 들어오면은 결국에 그 악플 다는 사람들이랑 실제로 마주칠 수가 없어. 그 사람들 내가 사는 세상에 안 살거든.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웃겼어요. 사상과 대화가 보잘것없는 자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짓거리는 자들. 아무튼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신을 집중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한다는 뜻. 이건 좀 찔렸거든요? 이건 진짜 내가 찔린 부분이야.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정신을 집중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한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경청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체하고 심지어 충고까지 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들 자신의 대답조차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결과 대화는 그들을 피곤하게 만든다. 그들은 정신을 집중하고 듣는다면 더욱 피곤해질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이다. 어떤 활동이든 만일 정신을 집중한 상태에서 행한다면 우리를 더욱 각성시키지만 정신이 집중되지 않은 모든 활동은 우리를 졸립게 만든다. 그런데 정신이 집중되지 않은 활동은 그날 밤 잠들기가 어렵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때 집중을 하잖아요. 진짜 올바른 집중을 하면은 그 집중을 하는 동안에는 하나도 안 피곤해. 그 집중이 끝나고 나면 피곤해. 근데 제대로 집중을 하지 못하면 그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졸리면서 그 활동이 끝나면 정신이 또렷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시험 기간에도 시험 공부가 집중이 안 되면은 공부할 때는 그렇게 졸려. 근데 공부가 끝나잖아? 잠이 안 와. 너무 정신이 또렷한 거야. 독서실에 있을 때는 그렇게 졸려. 독서실에 앉아가지고 책 앞에서 있을 때는 막 졸려서 미칠 것 같거든? 근데 독서실 나와가지고 이제 집 와가지고, 내일 시험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이제 자자. 그때부터 잠이 안 와. 독서실에서는 그렇게 졸린대. 그냥 이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거에 진짜 진정으로 집중을 하면은 그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피곤하지 않고 각성하게 되고 그 활동이 끝나고 나서는 어떤 에너지를 다 소비했기 때문에 그제서야 이제 피곤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집중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현재,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다는 것. 따라서 지금 무엇인가 하고 있으면서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말할 것도 없이 정신 집중은 서로 사랑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실행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4장 마지막 장에서 나온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개인이 스스로 혼자서 자립할 수 있고 어떤 활동에 스스로 집중할 수 있게 되면,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현재에 집중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왜냐면 과거에 얽매이지도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고 그 현재를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현재를 살 수 있는 능력이 혼자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고, 혼자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누구한테 기대지 않고 사랑을 바라지 않고 주는 사랑으로 기쁨을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 거의 마지막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기술을 배우려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앞서 말한 사랑의 본성에 따르면 사랑을 성취하는 중요한 조건은 자아도취를 극복하는 것이다. 자아도취적 방향은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것만을 현실로서 경험하는 방향이다. 반면 외부 세계의 현상은 그 자체로 현실성이 없고 오직 이러한 현상이 자아도취적 인간에게 유익한가 위험한가에 따라 경험하게 된다. 자아도취의 반대의 극은 객관성이다. 이것은 사람들과 사물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이고, 이러한 객관적인 대상을 자신의 욕망과 공포에 의해 형성된 상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사랑의 능력을 배우려고 한다면 나는 모든 상황에 객관적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내가 객관성을 잃고 있는 상황에 대해 민감해야 한다. 나는 자아도취적으로 왜곡된 어떤 사람과 그 행동에 대한 나의 상과 흥미, 욕구, 공포와는 관계없이 존재하는 나의 현실의 사이의 차이점을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그쵸. 나르시시즘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또 반대로 그 상대를 바라볼 때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어떤 상대를 바라볼 때 그 사람 자체로서, 그 사람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나의 상으로서 그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도 타자화를 해야 하는 거고, 어떤 상대를 바라볼 때도 내가 만든 시각에서, 내가 만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사람 자체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람이 관계를 하다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받는 사랑을 기대를 하다 보니까 내 머릿속 안에서 이 사람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이 사람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안 되면 실망하고 내가 바라는 모습이기를 바라고 그것만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시각에서 이 사람을 판단하는 게. 그래서 나의 상과 나의 흥미, 나의 욕구, 나의 공포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현실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혼자서 고립되는 그런 공포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럴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그래서 저는 연인관계뿐만 아니라 가족에서도 그렇고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어떤 그런 고립의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를 기대하잖아요. 이 사람의 행동을 기대하고 예측하고 그렇게 안 되면 왜 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영역에서는 생산적이고 그 밖의 모든 영역에서는 비생산적이라는 방식으로 우리 생활을 분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환상이다. 생산성은 이러한 분업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른 분야에서 비생산적이라면 우리는 사랑에서도 생산적일 수 없다. 그래서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랑에서 능동적이고 생산적이려면 내 생활에서 먼저 생산적이고 능동적이어야 사랑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활 안에서 능동적이고 내 인생 안에서 생산적일 수 있는가. 그래서 내 인생에서 능동적이고 생산적일 수 없다면 비생산적이라면 우리는 사랑에서도 생산적일 수 없다. 우리 사회 안에서는 기본적 의미에서 사랑과 정상적인 세속적 생활이 양립할 수 없는 의견에 동의하는 다른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오늘날 사랑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전반적인 사기에 말려드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들은 오직 순교자나 미친 사람만이 오늘날의 세계 안에서 사랑할 수 있고 따라서 사랑에 대한 온갖 논의는 설교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매우 존경할 만한 이러한 견해들은 쉽게 냉소를 합리화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쭉 이 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이 아까 뭐라 그랬지? 자본주의고 규격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개인이 규격화된 개인이기 때문에 이런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 불가능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었나 봐요. 이 시대에서는. 그래서 그 많은 학자들이 사실 이런 사랑 얘기하는 거는 미친 사람이나 가능하거나 아니면 순교자. 그러니까 어떤 초월한 사람들. 뭐라고 해야 돼, 신부님, 무슨 유명한 신부님이나 무슨 유명한 스님. 이런 사람들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미친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 저자는 그러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개개인이 그 고독으로 분리하고 스스로서 자기 개인이 능동적인 개인이 될 수 있는 노력을 꾸준히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자본주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와 양립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더라도 자본주의 그 자체가 상당한 불일치나 개인적 자유를 허용하는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하는 구조라는 점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많은 사회에 모순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어떤 찍어낸 개인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또한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와 또 반대로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허용하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일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 방법을 찾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저자는. 그래서 사랑의 본성을 분석하는 것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이러한 결여 상태에 책임이 있는 사회적 조건을 비판하는 것이다.
개인의 예외적 현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사랑의 가능성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것은 인간의 본성 자체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신앙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한 부분은 거의 다 읽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관통하는 이 책의 메시지는 어떤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개인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랑이 결핍에서 오고 고립에서 오지만 그 고립을 초월하려면은 그 고립이 고통이 되지 않는, 고립이라는 것이 나한테 공포로 다가오지 않도록 내 자신을 먼저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래서 이 책은 그 여러 가지 되게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책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확실히 읽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 책을 선정을 했고 저는 막 모든 분들한테 이 책을 추천하진 않거든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책의 그런 메시지가 되게 저한테 중요하게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해야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인상적이었어요 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결국에는 나를 남보다 더 사랑하지도 상대를 나보다 더 사랑하지도 않고 나를 사랑하는 만큼 상대를 사랑할 수 있고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나 스스로도 상대도 객관적인 눈으로 그 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리고 어떤 기대를 하지 않고 내가 만들어낸 그 기대치 같은 거가 없이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이 됐을 때 우리가 비로소 그런 초월할 수 있다. 그런 고독의 고립을 초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만 많이 공감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쵸 자기 나 자신을 사랑해라 이런 거 되게 어렵죠. 어려운데 근데 결국에는 그거를 상대한테 찾으려고 하면은 계속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는 상대한테 찾으려고 하면 받는 사랑밖에 못하니까. 근데 받는 사랑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의지로. 주는 사랑만이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어렵지만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려운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거를 추구해야만이 진정으로 그런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사랑을 하지 말고 주는 사랑을 하세요. 그게 나한테든 남한테든 이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오늘 라방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날아간 거는 제가 어떻게 살릴 수 있으면 살려볼게요. 근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튕겨가지고. 만약에 못 살리면 이것만이라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준비했는데 이번 라방 조금 아쉬움이 많네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잘 준비해서 유튜브로 라방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라방 같이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가볼게요. 안녕.